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만 열심히 공부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거기에 제도라든가 이걸 비교만 탁탁 해주면 되실 정도고요. 자, 주임법에서 없는 것만 일단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니까 361페이지 임대차 기간과 계약의 갱신하는 부분을 보죠. 자, 일단 임대차 보호되는 기간은요, 일단 2년입니다. 그래서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자, 농지 임대차의 보호기간은 몇 년이었죠? 3년. 주택 임대차 보호기간은 2년입니다. 그럼 상가보호법의 보호기간은 1년이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농지 3년, 주택 2년, 상가 1년 이렇게 해서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보호기간은 2년인데, 자, 임대차를 서로 합의해가지고 1년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2년 미만 임대차는 2년으로 분담을 했거든요. 다만, 이때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에 대한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누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요거는 일단은 임차인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보호기간은 일단은 2년. 자, 그 다음에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 체결할 수 있죠.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자 누구? 임차인.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고요. 자, 계약의 해지. 자, 임대차 있어서 임대인은 계약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 임차인은 1월 전까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거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묵시적 갱신, 즉 법정 갱신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묵시적 법정 갱신이 된다. 자, 그럼 이렇게 법정 갱신이 됐다면 이때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기간은 몇 년이다? 2년. 자,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한다면 보호된 기간은 몇 년이다? 2년이에요. 자, 다만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는 보호되는 기간은 2년인데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묵시적 갱신 기간 안에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즉 2년에 보호되는 기간 안에 2년이 보호되는 기간 안에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만약에 계약 해지 통보를 했는데 자, 언제든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되고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요. 이때는 몇 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하냐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합니다. 왜 3개월이라는 기간을 줬냐면 적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할 기회는 줘야죠. 그래서 3개월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몇 개 참여에 달하도록 2기, 자, 3기가 아니고 2기예요. 2기에 참여에 달하도록 어떻게 됐다? 임차인의 의무를 2기에 참여에 달하도록 이 차임을 연체했거나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 위반했을 때, 이때는 일단은 그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를 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자, 신청 제도가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임차권 등기를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건데요. 자, 이거는 일단은 계약 기간이 종료됩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돼요. 종료됐는데 뭘 안 줘요?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나 나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나가겠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보증금을 지불을 해줘야지만 되죠. 나가겠다고 했는데 보증금 지불했는데 보증금 지불 안 하면, 자, 만약에 보증금 지불 안 하면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는 이때는 그 계약은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계약기간이 끝나도 돈 안 주면 계속 눌러앉아 살면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계약은 계속 존속되는 걸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계약기간이 끝낸다. 방 구했습니다. 이제 이사 가야 돼요. 내가 서울에 있다가 부산으로 꼭 가야 돼가지고 임대차가 끝나고 내려가는데 그런데 보증금 안 준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냥 나가는 순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냥 나가는 순간에 자, 인도에서 빠져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때는 대항력이 없어지죠.
자, 나가고 전출을 하는 순간부터 대항력은 없어져요. 대항력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대항력 없어지느냐? 그럼 대항력이 없어지면서 또 뭐가 없어지죠? 확정일자의 효력이 없어지죠. 자, 대항력도 없어지고, 확정일자 효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대항력과 확정일자 효력이 같이 없어져 보니까 나중에 이 집이 경매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된다? 아무도 권리도 없어져 버리죠. 그냥 일반 채권이 돼버린 거예요. 상당히 손해나죠. 그래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편이 뭐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자, 이렇게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 일단은 자, 임차인 단독으로 자, 임대인 동의 받을 필요 없습니다.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게 되는 거예요. 지방법원이나 지원이나 자, 이런 데다가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여기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자, 일단 보면 임차권 등기가 되죠. 자, 임차권 등기가 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는 순간에 자, 기존에 대항력이 있다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고요. 자, 임차권 등기가 되는 순간에 기존에 대항력이 있다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기존에 대항력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대항력이 없다면 일단은 그 대항력이 새롭게 발생된다. 자, 기존에 대항력이 있다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럼 대항력이 있다면 유지가 되니까 확정일자도 유지가 되겠죠. 기존에 대항력이 없다면 대항력이 임차권 등기하는 순간에 새롭게 발생됩니다. 그럼 대항력도 없고 확정일자도 없는 상태에서 자, 이런 경우 있죠. 대항력도 없고 확정일자도 없는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떤 경우냐면 자, 계약기간이 끝난 거예요.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나갔는데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다 없애버린 거죠. 아니면 아예 확정일자 안 받은 경우. 그러면 이 임차권 등기에 의해서 자, 대항력도 발생하지만 뭐도 발생되냐면 우선 변제권도 발생됩니다. 자, 임차권 등기에 의해서 뭐가 발생된다? 우선 변제권도 발생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다만 이제 요까지 해놓고 이렇게 임차권 등기만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됐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됐다면 이때 그 임차권 등기는 경매에 의해서 소멸되게 됩니다. 이런 임차권 등기는 뭐에서 소멸한다? 경매에 의해서 소멸한다. 자, 경매가 되면 이제 임차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만 예외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자, 이제 요 용어 하나 보셔야 돼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요. 자, 소멸되지 않는다. 자, 보죠. 지금 경매에서 일단은 소멸된다. 자, 이렇게 임차권 등기는 경매에서 소멸된다. 다만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요. 이제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 자, 이게 뭐냐?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 못 받았다는 얘기고요. 대항력 있는 자, 그럼 이게 대항력 있는 하면 이게 물어보면 자, 인도화 전입신고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나갔죠. 나간 지 인도화 전입신고할 리가 없죠. 자, 이건 뭐냐면 말소기준 권리 권리 위에 있는 권리예요. 자, 말소기준 권리 위에 있는 권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 위에 있는 권리가 바로 뭐냐면 대항력 있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경매를 갖다가 제가 강의할 때 경매에서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때 대항력 있는 이 뜻은 무슨 뜻이다? 요거는 말소기준 권리 위에 있는 권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기억을 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예외적인 부분. 자, 그리고 이렇게 임차권 등기한 주택에 자, 저번 강의에서 최우선 변제,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했었죠.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된 경료된 이런 주택에 뒤에 들어간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최우선 변제는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죠. 여기에 A라는 사람이 1,000만 원의 보증금을 들고 자, 서울이 1,000만 원 다 아무 데나 있으니까 아무 지역이나 봅시다. 자,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보증금을 들고 여기 와서 사는데, 근데 계약기간 끝났는데 어떻게 돼요? 보증금 1,000만 원 안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주인 아줌마랑 대판 싸우고 안 주니까 나갑니다. 그러면 자 나가면 방이 비죠. 이때 집주인은 주인 아줌마는 여기다가 또 비를 또 드리는 거예요. 비를 드리면 또 1,000만 원을 받죠. 그럼 문제는 자 이때 여기 이제 나가면서 얘가 임차권 등기를 하면서 나가는 거죠. 나갈 때 임차권 등기를 하면서 이제 나가버립니다. 그럼 나가면 여기에 비를 드리는 거예요. 비도 1,000만 원을 받죠. 그럼 1,000만 원을 받았으면 얘한테 당연히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을 주면 임차권 등기가 없어지는데 자 대판 싸고 나왔으니까 안 준 거예요. 안 주고 여기 1,000만 원과 여기 1,000만 원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경매 들어갔다 그러면 이때 요 방 한 칸에 최우선 변제 받을 사람이 몇 명이에요? 2명이죠? 그럴 땐 뒤에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때 도면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이라면 도면을 첨부해야 된다. 자, 그러면 또 이제 364페이지 보죠. 차임의 증감 청구권 부분인데요. 차임에 대한 증액 제한이 있습니다. 자, 일단 조사공과이라든가 일단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조사공과이라든가 경제상성 변동에 의해서 자 보증금 또는 차임에 대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증과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과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증액에 대한 제한. 자, 여기서 보면 증액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자,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증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여기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요. 잘 보셔야 돼요. 제한은 증액 제한입니다. 감액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감액에 대한 제한 없고 증액에 대한 제한만 있다. 자, 증액 제한인데요. 자, 증액은 일단은 계약 체결하고 나서 1년 이내 못합니다. 자, 계약 체결하고 나서 1년 이내 못하고 그다음에 증액하고 나서 1년 이내 못해요. 자, 계약 체결하고 나서 1년 이내 증액하고 나서 1년 이내 못한다. 자, 그리고 나서 증액할 수 있는데 그 증액의 범위는 20분의 1입니다. 증액의 범위는 얼마? 20분의 1. 자, 그러면 증액의 범위는 20분의 1로다가 제한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 20분의 1은요. 재계약 시. 자, 재계약 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쌍방합의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20분의 1은 몇 프로예요? 5%죠. 그러니까 보증금 또는 차임의 5%까지만 증액할 수 있는 거예요. 보증금 또는 차임의 5%까지만 증액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재계약 시 안 된다. 2년 지나가지고 우리가 재계약하자라고 해서 재계약한 거죠. 자, 쌍방합의 시. 근데 1년 뒤에 다시 올립니다. 자, 그럼 5%가 아니라 10% 올려줘 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액에 대한 제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감액 제한은 없고 증액 제한만 있다. 증액은 자, 계약 체결하고 나서 1년 이내, 증액하고 나서 1년이 못하지만 자, 그리고 나서 증액할 수 있는데 얼마? 20분의 1, 5%죠? 5%까지만 할 수 있고 재계약 시 쌍방합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보증금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하는 경우에 전환되는 금액에 있어서 자, 10%, 자, 대통령이 정하는 10%가 있죠. 그 10%와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얼마를 3.5%를 더한 이율.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법 바뀐 부분 조심하랍니다. 10%는 그대로인데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그 이율을 더한, 자, 대통령 전 이율 얼마냐면 3.5%예요. 더한 이율. 자,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인가 그래요. 1.5%인가 그렇죠? 자, 그러면 보죠. 일단 1.5%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은요. 자, 보증금을 1억으로다가 일단 했습니다. 보증금 1억으로 일단은 하고 임대차 들어갔는데 갑자기 중간에 이제는 월세 좀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천만 원은 되돌려 줍니다.
4천만 원 그대로 놔두고 이 중에서 4천만 원은 1억 중에 4천만 원 그대로 놔두고 6천만 원은 되돌려 주는 거예요. 되돌려 주면서 다음 달부터 월세 줘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뭐냐? 이때 여기에서 지금 6천만 원이 전환되는 금액이죠. 전환되는 금액에 자,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리의 3.5%를 더한 이율 중에서 낮은 것을 정의한다 그랬어요. 자,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리에서 한국은행 기준리에서 얼마 더한 거? 3.5%를 더한 것 중 낮은 것을 적용한다. 그러면 연 10%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은행 기준리가 1.5%인가 그래야 될 거예요.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아마 예시해 놓을 겁니다. 2%면 2%, 3%면 3%, 2.5%면 2.5% 이런 식으로 예시해 놓을 거예요. 지금 현재 1.5%일 겁니다. 자, 그럼 1.5%에 더하기 3.5% 하면 얼마죠? 5%죠? 이렇게 더하니까 5%. 자, 10%와 5% 중에서 낮은 것을 더한다 그랬죠. 낮은 거. 그럼 얼마예요, 지금? 자, 5%. 이거겠죠? 자, 그러면 5%면, 자, 이 전환되는 금액의 5%. 6, 5, 30, 300만 원인데요. 계산해 보니까 300만 원이죠. 300만 원에다가 나누기 몇 개월? 12 하면 월세가 나오겠죠. 조심할 것은 요거 분명히 계산 문제로 한 번씩 나올 거예요. 조심할 거는 요번에 계산 문제 나올 건데 여기에서 300만 원. 그러면 여기서 10 나누면 30만 원이구나.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 1년 개월이 10개월이 아니고 12개월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누기 12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 한국은행 기준금리에서 대통령 전환 이율을 더한, 즉 3.5% 더한 거를 더한 거, 요게 곱하는 게 아니고 더한 거라는 걸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일단 무효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는 때 법무부 장관이 서열 정하여 권고안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일단은 자, 법무부 장관이 표준계약서 작성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러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 그게 뭐예요? 자, 법무부 장관이 법정 서식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걸 반드시 사용할 의무는 없다. 자, 주택임대차에 대한 표준계약서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법정 서식을 만들어 놓고 있죠. 근데 이 법정 서식에 대해서 반드시 어떻게 된다? 사용할 의무는 없다라고 하는 거 구분해 주시고요. 자, 다른 서식을 사용하는 합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차권의 승계 부분이 있었죠. 자, 주택임차권의 승계로서 보면 이거는 누구를 위한 규정이냐면 사실혼 관계자를 위한 규정이에요. 자, 이거는 사실혼 관계자를 위한 규정입니다. 자, 임차인이 사망합니다. 임차인이 사망을 해요. 자, 이제 사망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상속 문제가 발생돼요. 자, 사실혼이 뭐예요? 사실혼은 일단은 여러분들 부부관계인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법적 부부가 아니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같이 동거하면서 사는 부부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 사실혼 관계로서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임차인이 사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이 사망한 순간 이제 상속의 문제가 발생되죠. 그러면 문제는 이 사람이 상대방이 법적 부부였다면 상속 권한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혼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속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럼 상속 권한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제는 다른 상속권자가 보증금 다 빼가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사실혼 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혼 관계자가 있는데 사실혼 관계에서 임차인이 사망하면 자, 일단은 상속권자가 없습니다. 없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사실혼 관계자가 승계합니다. 원래는 이제 상속권자가 없다면 국고로 귀속되거든요. 근데 사실혼 관계자가 승계하고 상속권자가 있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얘 상속권자가 가정공동생활을 하느냐 가정공동생활 안 하느냐 차이죠. 가정공동생활을 한다면 이때는 누구가 상속권자가 승계하고요. 가정공동생활 안 한다면 자 이촌인의 친족과 사실혼관계자와 그 다음에 이촌인의 친족 자 사실혼관계자와 이촌인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사실혼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자 이런 사실혼관계자는 승계권에 대한 부분인데 자 1개월 이내 그 의사 표시해가지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 정보 제공이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이해관계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차임 보증금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그랬죠. 자 그런데 자 여기 밑에 보니까 이해관계자는 뭐 임대인, 임차인, 소유자 이런 사람들인데 뭐 금융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를 보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아직까지 임차인이 아니죠. 아직까지 계약 체결하려고만 했지 계약 체결한 사람이 아니죠. 즉 임차인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정보 제공을 못하느냐? 하긴 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그래서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위원회가 두 가지가 나와요. 자 366페이지에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이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특히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아직까지 시험 문제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요번에 새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개업공개사가 만약에 중개를 해줬는데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중개를 해줬으니까 알려줘야지만 되겠죠? 의무는 없지만 자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분명히 요번에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분쟁조정위원회를 좀 집중적으로 좀 강의를 할 거예요. 자 일단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보죠.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자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서 있겠습니다. 이때 우선 변제는요 소액 임차인에 대한 우선 변제예요. 자 제8조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입니다. 소액 임차인에 대한 우선 변제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둔다 그랬습니다. 자 둔다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둔다 그랬고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 자, 위원장 1명 포함해서 9명 이상이라는 이 숫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5명 이하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된다 그랬습니다.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되고요. 근데 임기는 일단 2년이에요. 임기는 일단 2년이다. 자, 그러면 자, 간사를 또 일명을 갖다가 간사를 둬서 업무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회의는요. 자 매년 1회 개최된 정기회의와 그 다음에 또 위원회 3분의 1상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직접 하는 일단 임시회의로 구성되게 되고요. 회의는 비공개로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주택임대차는 요 정도까지만 일단 제가 얘기한 걸로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주택임대차 이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자 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요번에 새로 들어온 내용이고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혹 민법에서 안 배우셨다 하더라도 중개사법에서 꼭 오늘 좀 배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두 가지인데요. 자, 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자,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둔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시도에 둘 수 있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구조공단이 있어요. 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있죠? 여러분들이 저기 법률과 관련된 분에서 상담하거나 그럴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뭐 어디에 있냐면 그 각 법원 있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각 법원에 그 각각의 지부가 있습니다. 법원에 가면
법률구조공단이 있으니까 혹시 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럴 때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각 법원의 지부가 있는데 자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을 둔다. 이건 반드시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시도에도 뭐 이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을 두는 게 아니고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법률구조공단 지부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둬야 되고 시도에는 반드시 두는 게 아니고 둘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인데, 자, 특이하게 두 가지를 해놓고, 둔다와 둘 수 있다를 구분합니다. 여러분 좀 조심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조정위원회에는 다,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차임보증금 증감에 관한 분쟁과 기간에 대한 분쟁. 자, 이 법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사항을 보면, 심의사항은 보증금 차임에 대한 증감에 대한 분쟁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간에 대한 분쟁이요. 자, 증감에 대한 분쟁, 그 다음에 기간에 대한 분쟁, 그 다음에 또 반환에 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차임에 대한 반환에 대한 분쟁. 자, 그 다음에 또 유지수선에 대한 분쟁. 자, 증감이죠. 증감, 기간, 그 다음에 반환, 유지. 이렇게 한번 보죠. 자, 일단 증감에 대한, 자, 보증금 차임에 대한 증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기간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요. 반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유지수선에 대한 부분. 자, 증감, 보증금 차임에 대한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차임에 대한 반환, 그 다음에 유지수선은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지금 심의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통령 전환 주택임대차 분쟁에 대해서는 부분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일단 조정위원회 사물처리에 의해서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둡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을 둔다는 것은 조정위원회 말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곳을 두는 거죠. 이때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 담당자는 다른 직위 업무를 겸해서는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예산을 국가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요. 자, 이제 구성을 보죠. 구성을 보면 조정위원회는 자,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30명. 자, 다시 한번.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죠. 제외하는 게 아닙니다. 포함해서 5명 이상 30명이네. 자, 숫자가 좀 많죠? 5명 이상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자, 위원은요. 이 공단 같은 경우는 공단 이사장이, 시도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죠. 시도지사가 임명을 위촉하는데, 자, 그 중에서, 자, 여러분들이 그 디귿 부분에 보세요.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이건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위원회 5분의 2 이상은, 여러분들 디귿의 세 번째 줄입니다. 위원회 5분의 2 이상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지만 된다. 자, 다시 한번, 위원회 얼마 이상이? 위원회 5분의 2입니다. 5분의 1도 아니에요. 5분의 2. 위원회, 이제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위원회 5분의 2 이상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몇 년?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지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원회 대상자를 뭐 법학, 경제학, 부동산학, 정관, 교수 이상, 판검사,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감정평가사, 공인회사, 공인중개사, 주택임대차 관계업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사회복지 관련 6년 이상 종사하면 쭉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이 사람이 이런 위원회에 얼마 이상이면 된다? 5분의 2 이상이 된다. 이게 법률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자,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판사, 검사, 변호사로 위원회 재직한 사람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들이 구성합니다. 자, 판사, 검사, 변호사 6년 이상 재직. 이게 아주 곳곳에서 써먹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회 5분의 2 이상이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재직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고요. 위원장도 판사, 검사,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나오는 거예요. 호선하게 된다. 자, 그러면 조정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있고요. 이때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 위원장 또는 판사, 검사,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 해당하는 조정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된 제적위원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좀 특이해요. 여러분들이 자, 지금까지 무슨 위원회 이런 걸 봤을 거예요. 자, 뭐 중개사법에도 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제,
뭐 심의위원회 이런 게 있었죠. 자, 공제운영위원회 이런 게 있었죠. 그럼 거기서 의결하는 부분을 보면 그냥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 과반 찬성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요. 자, 주택임대차 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은요. 좀 특이하게 합니다.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있거나 아니면 판사, 검사, 변호사 재직한 6년에 재직한 사람에 대한 조정위원이 1명 이상 포함한 재적위원회. 그러니까 재적위원회 판사, 검사 이게 6년 재직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조정위원장이 꼭 들어가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의결 효력이 생긴다. 자, 그러면 이제 조정부를 구성합니다. 자, 조정부는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 조정위원회 밑에 조정부라고 구성할 수 있는데요. 이 조정부는 3명의 조정위원으로 일단 구성되게 되고요. 조정부에는 또 써먹는 사람이 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로 6년에서 재직한 사람에 대한 사람이 한 명 이상 포함이 된다. 자, 지금 판사, 검사, 변호사 6년 이상 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번 나왔어요? 자, 꽤 몇 번 나왔죠? 자, 일단은, 구성 인원수에 있어서의 위원회 구성 중에서 5분의 이상. 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5분의 이상이 판검사, 변호사로 6년 재직한 사람. 자, 그 다음에 또 판사, 검사, 위원장 자격 중에서 또 판검사, 변호사, 판검, 변호로 6년 이상. 이게 또 위원장 자격이고요. 의결할 때도 재적위원회는 위원장이나 판검, 변에 6년 이상 이게 들어가지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쓰이고요. 조정부에도 3명 이상 조정위원이 되는데 이때도 판검, 변 6년이 꼭 들어가지만 한 명 이상 들어가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구분해 봅시다. 자, 그리고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보게 되고요. 자, 이때 조정위원회 신분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주택임대차 분쟁의 심리 및 판단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조정위원은요, 결격사유라든가 신체적 정신장애 장애로 직무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빼놓고는 자기 의사에 반해서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않도록 해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정위원회 제척이 있는데요. 자, 그 분쟁 당사 사건과 관련이 있을 때는 제척되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제가 꼭 여기에 하나하나 다 연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분쟁 조정 사건이 있죠. 분쟁 조정 사건과 지금 내가 위원이 있는데 그 사건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제척, 배제시키는 거죠. 자, 제척이란 말에서 배제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인 경우에는 조정위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제척을 결정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때 기피 신청할 수다. 자,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이제 사건의 당사자가 제 좀 빼주세요. 기피는 빼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척은 배제시키는 거고 기피는 빼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빼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하고요. 해당 조정위원 및 당사 쌍방은 결정에 불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조정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정위원회 허가를 받지 않고, 요거 조심해야 돼요. 문구. 요거는 제가 별거 아니지만 문구에 대해서 되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합니다. 허가를 받아서 직무 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지 않고, 보통 보면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근데 여기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조정 신청하죠. 주택 임대차 분쟁 당사자는, 임대차에 대한 분쟁 당사자는 주택이 소재하는 공단이나 아니면 시도 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조정 신청에 대해 각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어요. 근데 이미 다른 민사조정법에 의한, 이거는 민사조정법은 뭐냐면 법원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소송이 제기됐거나 민사조정법에서 법원에다 조정 신청을 했거나 아니면 또 조정 신청 이미 됐거나 아니면 조정이 된 경우라든가 어떤 사건이, 자, 임대차에 대한 분쟁이 명백하지 않다, 분쟁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신청을 각하하고요.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자, 요것을 한번 보세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반대 사람이에요. 자, 피신청인이라는 신청인의 반대 사람입니다. 신청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신청했습니다. 그럼 그 당하는 사람을 뭐란다? 피신청이라고 그랬죠.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했습니다. 그럼 조정 자체가 안 되죠. 조정이라는 것은 둘이서 조정시키는 건데 강제 조정도 있지만 일단은 조정에 의인해야지만 나중에 강제 조정이 되든가 하죠. 그래서 피신청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뜻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아무런 의사 통지를 하지 않았다. 자,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는다 통지했습니다. 7일 이내 아무런 의사 표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각하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 후에 응하지 않았다. 자, 일단은 신청인이 2회 이상. 자,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은 통지 7일에 의사 통지 안 하지 않았다. 그러면 각하. 그 다음에 또 신청인이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 이후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이때도 각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재 370페이지에 맨 꼭대 2하고 F는요. 신청인과 피신청인 요 두 가지를 구분을 잘해줘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장은 이제 조정 절차 들어갑니다. 위원장은 신청 접수하면 조정 신청서를 송달해야 되고요.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조정 응하자는 의사를 조정위원회에게 통지하면 절차가 일단 개시됩니다. 신청인의 반대 사람이 피신청이죠. 의사를 통지하면 일단 개시되게 되죠. 그러면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 조정을 마쳐야지만 된다. 자, 며칠 이내 마치라?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죠.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 조정을 마쳐야 되고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이때는 30일 본회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 이제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해서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출석해서 진술 요구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자료나 물건 제출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직접 조정위원회에서 뭐 한다. 어떤 자료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고 또 자료를 조사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자료를 갖다가 또 요청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정을 하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 그 성질상 분쟁이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고 인정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된다? 조정을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정하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당사자의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 조정안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거부. 자, 조정이 성립됐는데 7일 이내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7일 이내 의사 통지가 있어야지만 되죠. 자, 그러면 조정안 수락한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요. 자, 이제 그렇게 된다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이때 강제집행 취지가 있다면, 승낙의 합의가 있다면 이때는 강제집행 취지에 대해서 조정서에 기재를 하도록 되고 있고요. 이렇게 강제집행 취지가 있었다면 이거는 집행권으로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조정위원들은 비밀을 누설할 의무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2017년 6월 달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017년 6월 달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 범위에 들어가고요. 반드시 이거는 중개실무 쪽에서는 한 문제가 나올 거니까 민법에서 안 배웠다 하더라도 꼭 좀 배워 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